나는 이지연이다. 밤 10시. 사냐의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섰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풍경 소리가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익숙하게 문을 잠그고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다. 왁자지껄했던 식당 안은 순식간에 나만의 공간, 나만의 성체가 되었다. 공기 중에는 아직도 고소한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온기와 뒤섞인 된장찌개의 구수한 내음, 제육볶음의 매콤달콤한 향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군복을 입었을 때는 화약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산불 현장의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의 세상 전부였지만, 이제는 이 평범하고 따스한 음식 냄새가 나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낯설면서도 안도감을 주는 내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향기였다. 나는 고무장갑을 끼고 능숙하게 그릇들을 개수대에 옮겼다.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리며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 수세미가 접시 위를 스치는 소리, 물줄기가 스테인리스 개수대를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식당 안을 채웠다. 이 소음은 내게 안정감을 주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것이 내 통제에 있다는 느낌. 군에서의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이곳 나의 작은 사냐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대로, 나의 손길이 닿는 대로 움직였다. 설거지를 마치고 반질반질해진 그릇들을 엎어놓은 뒤 나는 내일 장사를 위한 재료 준비를 시작했다. 물을 써는 내 손 위로 주방의 백열등 불빛이 쏟아졌다. 내 손은 결코 곱지 않았다. 군 생활 동안 굵어졌고 여기저기 희미한 흉터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오른쪽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옅게 자리 잡고 있었다. 10여 년 전 강원도 대형 산불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대원을 구하려다 얻은 훈장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최초의 여성 야전 소방지휘관, 불과 싸우는 여장군이라 불렀지만 정작 내게 남은 것은 이 희미한 흉터와 비가 오면 욱신거리는 무릎뿐이었다. 도마 위에서 타닥타닥 경쾌한 소리를 내며 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잘려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도 무채를 썰 수 있을 것이다. 수만 번의 반복이 만들어낸 기계적인 정확성. 이건 역시 군에서 배운 것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작전 지도 위의 등고선처럼. 내 칼질은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한때는 그 정확함으로 수백 명의 부대원을 지휘했고 불길의 경로를 예측했다. 이제는 그저 맛있는 깍두기를 담글 뿐이다.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참으로 평화로운 전락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주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나의 저녁 식사 시간. 흰 쌀밥 한 공기와 남은 밑반찬 2가지. 그리고 낮에 끓여놓은 시래기국이 전부였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북적이던 병사 식당, 혹은 긴급 회의 후 허겁지겁 먹던 전투 식량. 언제나 누군가와 함께였던 식사 시간은 이제 오롯이나 혼자만의 것이 되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린 거리는 고요했고 가끔씩 취객의 고함 소리나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나는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다. 며칠 뒤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다.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던 주방 구석에 낡은 찬장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 낡은 수건에 감싸인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저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열면 잊으려 했던 과거가,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결국 상자를 꺼내 들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붉은 벨벳 천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빛바랜 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의 어깨 위에서 빛나던, 그러나 이제는 그 빛을 잃어버린 준장 계급장.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소방지휘관 출신 원스타. 그 화려했던 수식어는 이제 낯설기만 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별의 차가운 감촉을 더듬었다. 별의 뾰족한 부분이 손끝을 스쳤다. 그 시절에 나는 웃는 법을 잊은 사람이었다. 언제나 긴장 속에 살았고 수백 명의 목숨이 내 결정 하나에 달려있다는 중압감에 시달렸다. 잠 못 이루는 밤이 부지기수였고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늘 지쳐 있었다. 전역을 결심했을 때 많은 이들이 만류했다.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당신은 여군의 희망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안의 불꽃이 거의 다 타버렸다는 것을. 더 이상 타오를 열 정도, 자신을 채찍질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듯 군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이지연이라는 이름 석자로만 살고 싶었다. 나는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의 나는 사냐의 주인, 이지연이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세상이었다. 상자를 다시 찬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왼쪽 무릎이 욱신하고 아파왔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다. 이어서 오세요. 그날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처럼 손님을 맞았다. 그리고 그 소년 김진우가 들어왔다. 진우는 이 근처 고시원에 사는 학생인 듯했다. 언제나 달아빠진 운동화에 빛바랜 티셔츠 차림이었고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늘 피곤해 절어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우리 가게에 들렀다. 그리고 항상 가장 저렴한 메뉴인 사냐 국밥. 보통 사이즈만 시켰다. 진우는 늘 같은 구석자리에 앉았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낡은 법학 서적을 들여다보았고 음식이 나오면 책을 옆으로 밀어놓고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말없이 밥만 먹고 쏜살같이 사라지는 소년. 나는 그 모습에서 굶주림에 지쳐있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 그리고 이제 막 자대에 배치되어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어린 병사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따라 진우는 메뉴판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시선은 국밥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제육볶음 정식에 머물러 있었다. 8,000원짜리 국밥과 12,000원짜리 정식. 그 4,000원의 차이가 20살 청년에게는 얼마나 큰 벽일까.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힘없이 국밥 하나요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결심했다. 국밥 대신 나는 새 프라이팬을 꺼내 돼지고기를 넉넉하게 올렸다. 매콤한 양념과 함께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치익 하고 울려 퍼졌다. 갓 지은 밥을 고봉으로 담고 정갈한 밑반찬 몇 가지와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계란찜까지 쟁반에 올렸다. 나는 쟁반을 들고 진우에게 다가갔다. 진우는 갑자기 푸짐해진 상차림에 당황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사장님, 저는 국밥 시켰는데요. 나는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마침 우리가 신메뉴로 정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학생처럼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어떨지 궁금해서요. 미안하지만 맛평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돈은 안 받을 겁니다. 나의 말에 진우의 눈이 동그래졌다. 의심과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학생, 밥은 든든히 먹고 다녀야 힘내서 공부하지. 그래야 나중에 큰 사람 되는 거야. 어서 먹어요. 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내 일을 했다. 힐끗 보니 진우는 정말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씩 맛보던 그는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밥과 고기를 입안 가득 넣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한창 먹고 클 나이였다. 저렇게 든든히 먹어야 버틸 힘도 생기는 법이다. 진우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식당 유리창 너머로 순찰 중인 경찰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젊고 앳된 얼굴의 경찰관. 그는 비를 피해 잠시 처마 밑에 서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식당 내부와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진우. 그리고 주방 카운터에 서 있는 내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더니 이내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가 이 동네 파출소의 박민준 순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끔 순찰을 돌며 가게 안을 살피고 가곤 하던 성실한 청년이었다. 진우는 그릇을 싹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카운터로 와서 제법 큰 소리로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사장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입에 맞았다니 다행이네. 저 다음에는 꼭 돈 내고 사 먹으러 오겠습니다. 진우는 꾸벅 인사를 하고는 다시 빗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작게 웃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휘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다. 나는 텅 빈 식당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빗소리가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와 함께 냉장고에 웅 하는 낮은 소음이 공간을 채웠다. 평화로웠다. 지독하게 외로웠던 군에서의 밤과는 다른 충만하고 고요한 평화. 나는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나의 작은 성체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법이니까. 그 평화로운 저녁이 지나고 며칠 뒤 나의 작은 성체에 첫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심 장사가 막 끝나고 한숨 돌리려던 참이었다. 딸랑 하는 풍경 소리와 함께 들어선 것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딱 봐도 한눈에 같은 부류임을 알 수 있는 사내 셋이었다. 비싼 명품 티셔츠와 번쩍이는 금목걸이가 동네의 소박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특히 선두에 선 남자는 왼쪽 뺨에 칼에 베인 듯한 흉터가 길게 나 있어 험악한 인상을 더했다. 그들이 들어서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아직 자리에 남아있던 두어 명의 손님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힐끗거리다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는 카운터에 기댄 채 조용히 그들을 맞았다. 내 안의 경보장치가 희미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저들은 무언가를 먹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흉터가 있는 남자가 나를 향해 걸어오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의외로 나긋나긋했다. 사장님 되십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애둘러 말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었고 저들에게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식사부터 하고요. 배가 고파서 제육볶음 3인분하고 소주 2병 주시죠. 나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다. 등 뒤로 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그들은 가게 안을 샅샅이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무언가 속닥거렸다. 나는 묵묵히 고기를 볶고 찌개를 끓였다. 프라이팬 위에서 고기가 익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다. 음식을 내어가자 그들은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식사는 먹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이 공간을 장악하고 나를 압박하기 위한 의식처럼 보였다. 그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고 거친 욕설을 섞어가며 대화했다. 나는 그저 카운터에 서서 창밖을 보는 척하며 그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전장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던 오랜 습관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흉터 사내가 나를 불렀다. 사장님, 이리 와서 잠시 앉아보시죠. 나는 그들 테이블로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입에서 본격적인 용건이 흘러나왔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MD 개발에서 이 일대 상가 부지를 전면 재개발할 계획입니다. 낙후된 동네를 최신식 주상복합 타운으로 만드는 아주 좋은 사업이죠. 사장님 가게도 그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밀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말인데 이 가게를 저희한테 파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 시세보다 훨씬 후하게 쳐드리는 겁니다. 나는 계약서를 들어 첫 장을 넘겼다. 매매 대금 항목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다. 시세보다 후하게 쳐주기는커녕 터무니없는 헐값었다. 권리금은커녕 시설 투자비도 건지기 힘든 금액이었다. 이들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었다. 나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흉터 사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상대를 얕보는 오만함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군단장 주재 회의실, 나의 작전 브리핑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던 오강혁 소장. 그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내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말했었다. 이 대위, 여자가 너무 똑똑한 척하면 피곤해져. 그냥 시키는 일이나 잘해. 그 경멸과 무시가 담긴 눈빛. 지금 내 앞에 흉터 사내의 눈빛과 정확히 겹쳐졌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이 계약서는 일방적이군요. 매수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헤어허, 사장님,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게 다 사장님 좋으라고 하는 일입니다. 곧 있으면 여기 다 허물고 공사 시작할 텐데 그때 가서 헐값에 쫓겨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챙겨서 나가는 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가게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내 단호한 대답에 흉터 사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사장님,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겁니다. 고집부리다 험한 꼴 당하지 마시고 여긴 내 가게입니다. 팔지 않겠다는 내 권리를 존중해 주시죠. 식사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팽팽한 긴장감이 테이블 주위를 감돌았다. 흉터 사내는 잠시 나를 노려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사장님 뜻이 그렇다면야.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사장님은 곧 팔게 될 겁니다. 아주 헐값에. 그 말을 남기고 그들은 가게를 나갔다. 나는 그들이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평화는 끝났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을 치우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쓸어 담았다. 내 작은 성체에 던져진 첫 번째 돌멩이였다. 그날 이후 그들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폭력이 아닌 사람의 피를 말리는 교묘하고 비열한 방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러온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게 셔터문 앞에 온갖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담긴 쓰레기 봉투 수십 개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말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썼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묵묵히 그 쓰레기들을 치웠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다. 그들 역시 두려운 것이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낮에는 그들의 무리가 가게 앞 길가에 진을 치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어댔다.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고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받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며칠 뒤에는 가게의 하얀 외벽이 붉은색과 검은색 레커 스프레이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당장 꺼져라는 글자가 섬뜩하게 휘갈겨져 있었다. 나는 수세미에 신호를 묻혀 밤새도록 그 글자들을 지워야 했다. 신호 냄새에 머리가 지독하게 아팠지만 나의 성벽이 더럽혀진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나는 새벽이 되어서야 원래의 하얀 벽을 되찾을 수 있었다. 나는 매일 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피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군에서의 내 역할은 언제나 방어와 구조였다. 불길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고 고립된 이들을 구해내는 것. 하지만 지금은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를 헐값에 넘기고 떠나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이곳 사냐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군복을 벗은 내가 처음으로 온전히 내 힘으로 일궈낸 나의 영토이자 나의 자존심이었다.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이웃 상인들을 찾아가 함께 대응하자고 설득해 보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다.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양복점을 해온 최 사장님은 한숨만 내쉬었다. 이 사장님, 우린 힘이 없어요. 저놈들은 조폭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냥 조용히 가게 넘기고 나가는 게 상책이요. 빵집을 하는 젊은 부부는 아이들 걱정에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하나둘씩 MD 개발의 하얀 간판이 상계에 걸리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마치 적진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고립부대처럼.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내 가게 바로 옆에는 작은 꽃집이 있었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소일거리로 꽃을 가꾸는 박 할머니가 주인이었다. 할머니는 가끔 내게 고생이 많다며 작은 들꽃 한 송이를 건네곤 하던 따뜻한 분이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흉터 사내의 무리가 할머니의 꽃집을 찾아갔다. 가게 안에서 할머니의 겁에 질린 목소리와 그들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주방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할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으라고 했지.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 아이고, 제발. 이 가게가 내 전부인데 제발 이러지들 마세요. 시끄러워. 순간 와장창 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흉터 사내의 일당 중 하나가 진열되어 있던 화분들을 길바닥으로 내던진 것이다. 색색의 꽃들이 흙과 함께 아스팔트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다. 아이고, 박 할머니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할머니는 넘어진 채로 흩어진 꽃들을 보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깡패들은 그 모습을 보며 히히덕거렸다. 나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지금까지의 괴롭힘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나는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힘없는 노인을, 그것도 내 이웃을 저렇게 무참히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내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동네 깡패가 아니었다. 그들은 적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적. 내 머릿속에서 모든 망설임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나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다. 내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평화는 끝났다. 애초에 내가 바랐던 평화는 환상에 불과했다. 세상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싸워야 한다. 내 방식대로 나는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울고 있는 박 할머니와 그를 비웃는 깡패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나. 이 좁은 골목은 이제 나의 새로운 전장이었다. 나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 발자국도. 나는 쓰러진 박 할머니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모셨다. 할머니의 앙상한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할머니의 무릎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드렸다. 흙과 피가 엉겨붙은 상처는 보기보다 깊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내 물음에 할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흘렸다. 평생을 갖고 온 소중한 꽃들이 길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구는 모습은 그 연세의 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타서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렸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든 할머니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 사장, 저놈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괜히 나섰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어서 가게 팔고 떠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내 손의 온기가 전해졌는지 할머니의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저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요. 그리고 저놈들도 다시는 할머니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그것은 더 이상 식당 주인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부대원 앞에서 작전 개시를 선언하던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내 눈빛을 본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그날 길 건너편에서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깡패들은 내가 할머니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이내 흩어졌다. 그중 하나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오늘 밤에 보자고, 아줌마. 그들의 비열한 협박은 오히려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사라진 후 나는 곧장 행동에 나섰다. 먼저 인터넷으로 24시간 운영하는 보안 설비 업체를 검색했다. 그리고 가게 내외부에 설치할 고화질 CCTV 4대를 주문했다. 기존에 달려있던 카메라는 화질이 좋지 않아 위험용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는 증거가 필요했다. 전장에서는 시야 확보가 최우선이다. 적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포착하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방역의 첫걸음이었다. 2시간 뒤 설치기사가 도착했고 나는 가게의 사각지대가 모두 사라지도록 카메라의 위치를 직접 지정했다.
붉은색 녹화 램프가 깜박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일부러 가게 정리를 천천히 하며 그들을 기다렸다. 폭풍 전의 고요처럼 식당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창밖에서는 예고했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들렸다. 밤 11시, 예상했던 대로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거칠게 열렸다. 낮에 봤던 무리는 아니었다. 술에 잔뜩 취한 보다 어려 보이는 건달 2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그들의 눈은 이미 풀려 있었고 온몸에서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어이, 아줌마, 아직 장사 안 끝났지. 우리 술 한 잔 더하게 안주 좀 내와봐. 한 놈이 혀 꼬부라진 소리로 외치며 의자를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나는 카운터에 기댄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영업 끝났습니다. 조용히 나가주시죠. 뭐야, 이 아줌마가 장사하기 싫은가 보네. 다른 한 놈이 비웃으며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컵들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래도 안 나갈 거야. 여기가 내년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고 아주 우습게 보이지. 그가 내게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팔에 닿기 직전 나는 몸을 살짝 비틀며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군에서 배운 특수부대 근접전투술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손목 꺾기를 시전했다. 내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정확하고 빨랐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관절의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기술. 비명과 함께 그의 손목에서 우두둑 하는 불길한 소리가 났다. 나는 그의 팔을 꺾은 채로 그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다른 한 놈이 당황해서 주먹을 날리며 달려들었다. 나는 팔이 꺾인 놈을 방패 삼아 그의 주먹을 피하며 동시에 비어있는 옆구리의 급소를 발꿈치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옆구리를 맞은 놈은 숨이 막히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굴렀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내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낸다. 그것이 내가 불길과 싸우며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하며 몸에 익힌 전투 방식이었다. 손목이 꺾인 놈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누가 보냈지? 니와 놔라.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네 주인에게 똑똑히 전해. 사냐는 당신들이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나는 그의 팔을 놓아주며 그대로 바닥에 밀쳐버렸다. 그는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며 나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봤다. 조금 전까지의 객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너랑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나와 바닥에 쓰러진 2명의 건달,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빗물을 뚝뚝 흘리는 경찰 제복 차림의 젊은 순경. 박민준이었다. 아마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양이었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술 취한 건달 2명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고 가게 주인인 나는 그들 앞에 멀쩡히 숨 한 번 고르지 않고 서 있는 모습.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의 시선이 쓰러진 남자들과 나 사이를 몇 번이고 오갔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불신, 그리고 아주 미미한 경외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당 방위였습니다. 저들이 먼저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저를 공격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천장 구석을 가리켰다. 새로 설치한 CCTV의 붉은 램프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여기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박순경님, 내 말에 박민준 순경의 눈이 커졌다. 그는 CCTV와 나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다음 무정의를 꺼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간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중앙파출소 박민준 순경, 현장에서 폭력 행위자 2명 검거, 지원 바랍니다. 잠시 후 지원 나온 경찰들이 도착해 건달들을 수갑 채워 연행해 갔다. 가게 안에는 다시 나와 박민준 순경 단둘만 남았다. 그는 조서를 꾸미기 위해 내게 몇 가지를 물었지만 그의 질문은 의무적인 것에 가까웠다. 그의 진짜 궁금증은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치신 곳은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그는 말을 멈췄다. 어떻게 건장한 남자 둘을 혼자서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했다. 나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나는 그저 희미하게 웃어 보일 뿐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묵묵히 현장 사진을 찍고 조서를 마무리했다. 그가 돌아가기 전 나를 향해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꼭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가게를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그가 단순한 동네 순경 이상의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아직 정의에 대한 믿음과 뜨거움이 남아있었다. 한편 그 시각 강남의 한 최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MD 개발의 회장 마동철이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낮에 내 가게를 찾아왔던 흉터 사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방금 전 사냐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술 취한 부하 2명이 식당 주인에게 시비를 걸다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 마동철은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며 영상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부하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정작 마동철의 입에는 분노가 아닌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재밌는 여자로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영상을 정지시키고 내가 건달의 손목을 꺾는 장면을 확대했다.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없어. 정확히 관절과 급소만 노리는군. 보통 내기가 아니야. 저건 어설픈 호신술이 아니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솜씨다. 마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화면 속에 내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었다. 이 여자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 되겠어. 쉽게 무너지면 시시하잖아. 그는 뒤에 서 있는 흉터 사내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 뒷조사 좀 해봐. 이름, 나이, 가족관계, 과거 경력, 아주 샅샅이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봐. 저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다음 작전을 짜지. 아,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저런 여자한테는 어설픈 협박은 안 통할 테니 아주 합법적이고 우아한 방법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마동치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다시 한번 와인 잔을 들어 도시의 야경을 향해 건배하듯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가득했다. 나의 조용한 방역은 이제 거대한 악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만 것이었다. 다가올 폭풍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그 형체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소동이 있고 며칠간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깡패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흉터 사내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소문을 듣고 떠났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내게 찾아와 괜찮으냐고 물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박민준 순경도 며칠에 한 번씩 순찰을 핑계로 가게에 들러 내 안부를 묻곤 했다. 그는 올 때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신신당부했다. 사장님, 그 사람들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MD 개발, 마동철 회장, 뒤가 구린 인물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잠잠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닐 겁니다. 부디 몸조심하십시오. 나는 그의 충고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기대를 품었다. 내가 보통 여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포식자는 사냥감이 강하게 저항할수록 그 사냥을 더욱 즐기는 법이었으니까. 그 시각 마동철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내 뒷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있었다. 흉터 사내가 공손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 이지연에 대한 자료입니다. 마동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서류를 넘겨받았다. 그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이름 이지연, 전 육군 준장, 별명은 불의 여신, 대한민국 최초의 재난구조부대 출신 여성 장군, 다수의 대형 산불 현장 지휘, 인명구조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 수훈. 마동철은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말고 허하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장군님이라 어쩐지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라니. 그래서 그렇게 꼿꼿하게 버텼군. 그의 눈빛이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단순히 돈 몇 푼의 목매는 식당 아줌마를 쫓아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었다. 이것은 한때 국가의 영웅이었던 자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명예를 먹고 사는 인간에게는 명예를 더럽혀주는 게 최고의 복수지. 돈 몇 푼 쥐어주고 내쫓는 건 너무 시시하잖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발 아래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김 반장에게 연락해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아주 깨끗하고 반박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전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나의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치밀하고 악랄한 함정이 그렇게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다. 화창한 오후였다. 가게 안은 점심 식사를 하는 손님들로 적당히 붐비고 있었다. 고시생 진우도 구석자리에 앉아 제육볶음 정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나는 그런 평범한 풍경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주방과 홀을 오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활짝 열렸다. 하지만 들어선 것은 손님이 아니었다.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과 그들을 지휘하는 듯한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의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결코 좋은 일로 찾아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누가 이지연 씨요? 사복 형사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다. 제가 이지연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그는 내게 다가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압수수색 영장이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마약 소지 및 유통 혐의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가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겠소. 마약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진우는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린 채 충격받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내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함정이다. 이것은 마동철이 파놓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었다. 모두 가제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지금부터 여긴 통제구역입니다. 형사의 고함과 함께 손님들은 황급히 밖으로 쫓겨났다. 나의 성역, 나의 사냐는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경찰들은 무자비하게 가게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걷어찼다. 주방에서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내가 애지중지닦고 관리하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거친 손길 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나는 그저 망연자실한 채 나의 성체가 유린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반장님 찾았습니다. 잠시 후 주방 창고 쪽에서 한 경찰관이 외쳤다. 나를 처음부터 적대적으로 대하던 김 반장이 의기양양하게 창고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곧 비닐에 싼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내 눈앞에 들이밀며 비웃듯이 물었다. 이게 뭡니까? 이지연 씨 평소에 밀가루 대신 이런 걸로 국수라도 만들어 파셨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입술은 굳게 닫혔고 피가 빠져나간 듯 손발이 차가워졌다. 변명도 항변도 의미가 없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이지연 씨를 마약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갑 채워. 김 반장의 명령과 함께 차가운 쇠붙이가 내 손목에 감겼다. 철컥 하는 소리. 그것은 내 삶의 한 막이 끝나고 끔찍한 다른 막이 시작됨을 알리는 소리였다. 나는 수갑을 찬 채 가게 밖으로 끌려나갔다. 가게 앞에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불신, 경멸, 그리고 동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나는 죄가 없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저 마약을 팔던 전직 여장군일 뿐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나는 복도 저편에서 달려오는 박민준 순경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가 내게 다가오려 할 때 김 반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박순경, 이 사건은 마약반 소관이야. 자네 담당 아니니 저리 빠져 있어. 괜히 끼어들었다가 다치지 말고. 김 반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민주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상관의 명령에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했다. 나는 내 유일한 아군이 무력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차가운 취조실로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마주해야 했다. 취조실로 향하는 복도. 맞은편에서 2명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한 명은 마동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값비싼 양복을 빼입고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는 그 남자. 오강혁, 한때 나의 군단장이었고 나를 평생 무시하고 경멸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마동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오강혁 앞에서 마치 걱정스러운 시민인 양 연기하고 있었다. 오 장군님,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다 있습니까? 제가 투자하려는 상가의 식당이 마약 소굴이었다니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강혁은 나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히 내 손목의 수갑을 향해 훑어내렸다. 그의 입가에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특유의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구둣발 소리만이 복도를 울리는 듯했다. 그는 내 바로 앞에 멈춰 서서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이것 보게, 이 준장 군복 벗고 사회에 나오더니 결국 이런 추잡한 일로 이름을 날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게 내 심장을 찔렀다. 참으로 실망스럽군, 여군의 수치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나와 마동철을 지나쳐 유유히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수갑의 차가움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지막 말, 여군의 수치라는 그 한마디만이 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명예, 내가 목숨을 걸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정당했다. 나는 차가운 유치장 철창 안에 갇혔다. 잠시 후 국선 변호사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고 언론에도 이미 보도되기 시작했다며 암울한 표정을 지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그 시간 안에 내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꼼짝없이 마약 사범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철컹 하는 소리와 함께 유치장 문이 닫혔다.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사방이 벽이었다.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올가매는 절망감. 군 생활 동안 그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잃지 않았던 이성과 평정심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나의 길고 긴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머리 위에서는 낡은 형광등이 지잉 하는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내 앞에는 김 반장이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내 가게에서 발견했다는 하얀 가루가 든 비닐봉지를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자, 이지연 씨, 증거는 이렇게 명백해. 당신 가게 창고에서 나온 마약이야. CCTV는 없다고 이웃들 증언에 따르면 당신 평소에 가게에 틀어박혀서 뭘 그렇게 만들었다며 그게 다 이 약이었나 보지. 그의 목소리는 교활한 뱀처럼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그 결론에 나를 꿰어 맞추고 있을 뿐이었다. 괜히 버티지 말고 순순히 부는 게 어때? 그럼 정상 참작이라도 해줄 테니. 누가 시켰어? 배우가 누구야? 그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다. 배우. 정작 배우는 저 차가운 특수유리 너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즐기고 있을 터였다. 나는 시선을 들어 취조실의 거울을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 너머에 서 있을 두 남자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었다.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을 마동철. 그리고 여전히 나를 경멸과 조롱의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오강혁. 그들의 보이지 않는 시선이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나를 찌르는 듯했다. 절망의 안개처럼 나를 감싸왔다. 모든 것이 끝이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명예, 군인으로서의 긍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이 차가운 취조실에서 모두 끝장나고 말 것이다.
김 반장이 인내심을 잃었는지 책상을 쾅 내리쳤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지연 공범이 누구야?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취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뛰어들어왔다.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 다급한 숨을 몰아쉬는 얼굴, 박민준 순경이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 컴퓨터 한 대가 들려 있었다. 김 반장이 벌떡 일어나 그에게 고함을 질렀다. 박순경,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안 나가. 하지만 박민준은 그의 고함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내 앞에 탁자로 성큼성큼 다가와 노트북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반장님, 이걸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이지연 사장님의 결백을,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을 증명할 영상입니다. 김 반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박민준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박민준은 노트북 전원을 켜고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이건 어제 오후 사냐가게 F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조금 거친 화질의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익숙한 얼굴. 며칠 전 우리 가게에 찾아왔던 건달 중 하나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냐의 뒤편 창고 쪽으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 반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 수도 있잖아.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죠. 박민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다른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이건 샀냐? 내부에 설치된 고화질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훨씬 선명하고 깨끗한 컬러 영상. 가게 주방 쪽에서 창고를 향하고 있는 카메라의 각도였다. 영상 속의 나는 잠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내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날카로운 직감이 스치고 있었다. 다음 순간 카메라는 창고 내부를 비추는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영상 속의 나는 쌀 포대 뒤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마약. 김 반장이 내 눈앞에 들이밀었던 바로 그것이었다. 김 반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거봐, 자기가 숨겨둔 걸 찾는 영상이잖아. 하지만 다음 순간 영상 속 나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었다. 나는 당황하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았다. 오히려 내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나는 주방으로 돌아가 서랍에서 비닐장갑 한 쌍을 꺼내 능숙하게 손에 꼈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다. 나는 다시 창고로 돌아와 마약이 든 봉지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주방. 나는 저울 위에 봉지를 올려 무게를 정확히 측정했다. 10g. 나는 그 숫자를 확인한 뒤 봉지 안에 하얀 가루를 깨끗한 그릇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밀가루통에서 정확히 10g의 밀가루를 덜어내 원래의 비닐봉지에 다시 채워 넣었다. 완벽한 바꿔치기였다. 나는 밀가루가 든 봉지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 진짜 마약이 담긴 그릇은 주방 구석에 있는 고춧가루통 깊숙한 곳,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밀봉하여 숨겼다. 나의 모든 행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침착하고 신속했다. 마치 폭탄을 해체하는 전문 요원처럼 취조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김 반장은 입을 살짝 벌린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민준이 영상의 타임라인을 앞으로 쭉 당겼다. 시간은 밤 12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어둡고 텅 빈 가게. 그때 가게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의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익숙하게 창고로 향했다. 그리고는 내가 밀가루로 바꿔치기해 놓은 바로 그 봉지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함정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다. 그 남자의 얼굴이 CCTV의 적외선 카메라에 선명하게 잡혔다. 마동철이었다. 아이, 이럴 수가. 김 반장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박민준이 노트북을 그에게 돌리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로 모든 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이건 마약 사건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지연 사장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MD 개발 마동철 회장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치밀한 자작극입니다. 그리고 김 반장님은 그 하수인이었던 거고요. 그 순간 취조실에 특수유리 너머에서 쿵 하는 격렬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이성을 잃은 듯한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전현을 당장 잡아넣어. 마동철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더 큰 증거가 될 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유리 너머를 응시했다. 그리고 마동철의 옆에 서 있는 오강혁의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그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유리 너머, 관찰실 안. 오강혁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경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체절명의 순간, 조금의 동요도 없이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적의 허를 찌르는 방역에 포석을 까는 한 명의 지휘관을, 함정을 발견하고 공포에 떠는 대신 그것을 역이용하여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덫으로 바꿔버리는 뛰어난 전략가를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여자라는 이유로, 비전투 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폄하했던 저 군인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강인한 진짜 군인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권력에 취해 양복 입은 정치인으로 전락하는 동안 그녀는 군복을 벗고서도 여전히 자신의 전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감으로 실망스럽군. 여군의 수치야. 자신이 뱉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그의 뺨을 후려쳤다. 그는 옆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마동철과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장본인인 김 반장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 너머에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만들어낸 이 추악한 광경을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취조실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다른 형사들이 김 반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둘러쌌다. 박민준은 내게 다가와 수갑에 열쇠를 넣었다. 철컥. 아까와는 전혀 다른 해방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내 손목이 자유로워졌다. 나는 천천히 손목을 매만졌다. 차가운 쇠의 감촉 대신 내 혈관을 다시 흐르는 피의 온기가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유리 너머,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나의 적들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내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이나 통쾌함은 없었다. 다만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나의 명예에 대한 차가운 안도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 나는 나의 전장에서 나의 방식으로 그것을 증명해냈다. 철컥. 수갑이 풀려나간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독하게 길었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취조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김 반장은 동료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유리 너머에서는 마동철의 이성을 잃은 고함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를 경애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는 박민준 순경에게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박 순경님, 제가 숨겨둔 진짜 증거물을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주방 구석 고춧가루 통 안에 있습니다. 내 말에 그는 정신을 차린 듯 네, 알겠습니다. 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자 경찰서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어수선했다. 마동철은 결국 다른 경찰들에게 제압되어 끌려 나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이지연 인연이 감히 나를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나는 그의 발악을 무표정하게 지나쳤다. 그의 시대는 끝났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내 눈을 멀게 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이지연 씨, 마약 누명을 벗으신 심경이 어떠십니까? 마동철 회장의 함정이었다는 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전직 장성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도 불필요한 사족일 뿐이었다. 박민준 순경이 어느새 내 옆으로 다가와 기자들을 막아서며 나를 보호했다. 나는 그의 호위를 받으며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 수많은 질문과 외침 속에서도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앞만 보고 걸었다. 그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그 며칠간 세상은 마동철과 그 일당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전직 여장군 마약 누명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 MD 개발과 경찰 유착 비리 의혹. 뉴스는 연일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내가 숨겨두었던 진짜 마약은 마동철을 올가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김 반장은 그 자리에서 파면 및 구속되었다. 마동철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오후 나는 경찰서에 마지막 조사를 받으러 갔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경찰서 정문을 나서던 순간이었다. 나는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게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치 오랫동안 나를 기다린 사람처럼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오강혁.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평범한 감색 재킷 차림이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회한이 서려 있었다. 그가 나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를 기다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변명 혹은 또 다른 조롱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내가 익히 보아왔던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땅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차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듯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군복을 입었을 때처럼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똑바로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내게 오른손을 들어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장군에게 바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경례였다. 미안하네, 아이 장군.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나를 이 준장이 아닌 이 장군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저 군복 입은 정치인이었을 뿐이었어. 권력에 취해서 뭐가 중요한지도 잊어버린 멍청한 놈이었지. 그런데 자네는 군복을 벗고도 진짜 군인이었는데 말이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평생 자네를 여자라는 이유로, 비전투 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얕보고 무시했네. 내 편견이, 내 오만이, 내 눈을 멀게 만들었던 게지. 자네가 목숨 걸고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할 때 나는 안락한 사무실에서 작전 지도나 들여다보며 잘난 척이나 하고 있었어. 이번 일도 마찬가지야. 나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자네를 판단했네. 정말 면목이 없네. 그는 경례를 풀고 내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를 짓밟았던 거인의 초라한 사과였다. 나는 그의 사과를 묵묵히 받았다. 용서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장군님도 저도 각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내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이제 그 길에서 내려올 때가 됐지.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채에 올랐다. 검은 세단이 소리 없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나는 내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내 동네로 돌아왔을 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상가 건물에 흉물스럽게 붙어있던 MD 개발의 현수막들은 모두 찢겨 내려가 있었다. 그 자리에는 다시 양복점의 낡은 간판이, 빵집의 고소한 냄새가, 그리고 박할머니의 작은 꽃집이 돌아와 있었다. 내가 가게 앞에 서자 이웃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밖으로 나왔다. 양복점 최 사장님은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이 사장님,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살았소 하고 외쳤다. 빵집 부부는 갓 구운 빵이라며 한 알음 안겨주었고 박할머니는 가장 예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내 앞침에 꽂아주었다. 우리 동네 영웅이야. 영웅. 누군가의 외침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의 성체를,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이다. 하지만 나를 향한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상처 입었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며칠 후 말끔하게 제복을 차려입은 박민준 순경이 가게를 찾아왔다. 그의 어깨에는 이제 계급장이 하나 더 늘어나 있었다. 경위 박민준, 그는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했다고 했다.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는걸요.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웃으며 그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아닙니다. 박경희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자신을 검찰청에서 나온 수사관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마동철 사건이 일단락된 것과 내게 공식적으로 감사와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제안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조직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경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지연 장군님의 과거 경력과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신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고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 수사본부의 특별자문위원직을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제안이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시 세상 속으로, 거대한 조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과연 내가 원하던 삶일까? 그날 밤 나는 깨끗하게 정돈된 나의 사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박민준 경위와 검찰청 수사관이 돌아간 후였다. 나는 검찰에서 받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고시생 진우가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어둡고 주눅든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아르바이트 월급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 이번에 사법시험 일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어엿하게 제 힘으로 방도 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넘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정말 잘 됐다. 진우 학생, 앞으로도 힘내게. 진우가 돌아간 후 나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나는 박민준 경위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사냐에 마주 앉았다. 박 경위님, 검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 이 가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 가게를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진우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가게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가게를 돌보는 조건으로요. 나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의 평화로운 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박경위님, 좋은 지휘관은 자신의 베이스 캠프를, 자신의 보급기지를 잊지 않는 법이죠. 이곳 사냐가 바로 저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제가 밖에서 어떤 힘든 싸움을 하든 돌아와 쉴 곳이 있다는 것,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새로운 평화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를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나는 이제 다시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길고 긴 테이블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안보 책임자들이 모두 모여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주목하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포인터가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신종국제범죄조직의 인물 관계도가 떠 있었다. 이 조직의 핵심은 자금줄입니다. 기존의 방식처럼 하부 조직원들을 검거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뱀의 머리가 아닌 조직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가상화폐 거래소, 이 두 곳을 동시에 급습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할 만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불의 여신이라 불리던 전직 소방지휘관이나 마약 누명을 쓴 식당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특별 자문위원 이지연이었다. 내 분석과 전략에 국가의 중요한 작전이 달려 있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을 보며 나는 지난 1년을 떠올렸다. 검찰의 제안을 수락한 후 나의 삶은 다시 한번 격변했다. 나는 낮에는 국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전략가로, 밤에는 나의 작은 사냐로 돌아와 따뜻한 밥을 짓는 평범한 식당 주인으로 살았다. 두 개의 삶은 이질적으로 보였지만 내게는 놀라울 만큼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주었다. 대통령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연 위원님의 분석대로 작전을 추진하도록 하시오. 각 부처는 이 위원님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나는 차에 올라타 사냐로 향했다. 딱딱한 구두와 재킷을 벗고 편안한 앞치마를 두를 시간이었다. 나의 진짜 전장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곳에 있었다. 사냐는 지난 1년간 많이 변해 있었다. 마동철의 소유가 될 뻔했던 옆 가게를 인수해 작은 공부방 겸 동네 쉼터로 꾸몄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숙제를 하고 책을 읽었고 어르신들은 모여서 담소를 나누었다. 가게는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다. 가게에 들어서자 주방 카운터에서 진우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위원님, 오셨습니까? 진우는 더 이상 그늘진 얼굴의 고시생이 아니었다. 그는 낮에는 로스쿨에 다니며 변호사의 꿈을 키웠고 저녁에는 사냐의 든든한 매니저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는 나를 사장님 혹은 위원님이라 불렀지만 가끔은 친누나처럼 누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다. 오늘 저녁 반찬은 제가 해뒀습니다.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무슨 소리? 내가 해야지. 그나저나 다음 주 모의 재판 준비는 잘 돼가. 내 위원님이 가르쳐주신 전략적 사고 덕분에 A+ 받았습니다. 진우와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데 쉼터 쪽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내가 한 달에 2번씩 여는 여성 호신술 교실이 막 끝난 참이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양복점 최 사장님의 아내, 빵집을 하는 젊은 아내, 그리고 동네의 다른 여자들이 땀을 닦으며 내게 인사를 했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싸움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다. 선생님, 근데 정말 이 자세가 맞아요. 저는 아무리 해도 힘이 안 들어가는데. 빵집 아내가 투덜거리며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과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자신의 몸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내 말에 여자들의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국가안보회의에서 작전을 성공시키는 것만큼이나 내게는 큰 보람이었다. 나는 그들을 통해 과거 불길 속에서 부대원들을 구하던 시절에 나를 다시 만나곤 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게에 다시 저녁의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였다. 딸랑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고 외쳤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오강혁이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장군 시절에 위풍당당함이나 권력자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편안한 등산복 차림에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지나가던 길인데 저녁 식사나 할까 하고 들렀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도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나는 그저 주방으로 들어가 사냐의 대표 메뉴인 구수한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였다. 갓 지은 밥과 몇 가지 정갈한 반찬을 쟁반에 담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는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가게 안에는 그가 숟가락으로 뚝배기를 긁는 소리와 주방에서 내가 조용히 재료를 다듬는 소리만이 흘렀다.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은 침묵이었다. 그는 찌개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왔다. 잘 먹었네. 그 한마디였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지갑을 꺼내려 할 때 내가 먼저 손을 내저었다.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갑을 집어넣었다. 그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가려다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내 기억 속에서는 처음으로
아무런 계산이나 의도가 담기지 않은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편안한 미소였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가 천천히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거운 계급장으로 짓눌려 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가게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따뜻한 조명,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 손님들, 공부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작은 속삭임, 창문 너머 박할머니의 꽃집에서 새어나오는 향기. 이 모든 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의 세상이었다. 나는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한 장군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작은 언덕을 지켜낸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내 앞치매는 아까 박할머니가 꽂아준 카네이션 한 송이가 여전히 달려 있었다. 나는 그 꽃을 가만히 매만졌다.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내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나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따스하고 향기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